오늘 알아볼 물질의 특성은 용해도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용해도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들의 용해도를 직접 비교를 해서 용해도가 정말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볼 겁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 용해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 초등학교 때도 많이 다뤘어요. 설탕이나 소금, 그 하얀 가루를 물에 타서 잘 저어주면 이제 눈에 보였던 하얀 가루들이 보이지 않고 물에 잘 녹아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용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물질이 녹아 들어가는 것, 이러한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많이 녹을 수도 있고 조금밖에 못 녹을 수도 있고, 그래서 녹는 정도가 달라져요. 이런 녹아 들어가는 정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도를 붙여주면 용해도라는 것은 물질이 얼만큼 녹아 들어갈 수 있냐를 의미하는 단어다 라고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래에서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오늘 배울 내용들,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먼저 보고 올게요. 영상에서 낯선 단어들이 나와도 우선 어떤 것들을 배울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고 올게요. 영상에 나와 있었던 표현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탕이 물에 녹아 설탕물이 되는 것처럼 한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고르게 섞여 들어가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물에 설탕이 용해될 때 물은 용매라고 부르고, 이때 물에 녹는 설탕을 용질이라고 하고 완성된 설탕물을 용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용어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우선 용질이라는 것은 설탕처럼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을 의미해요.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들을 용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물처럼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이것을 용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용매와 용질이 만나서 녹아서 고르게 섞여 들어가는 현상, 그 현상을 용해라고 하고, 용매와 용질이 만나서 용해가 되면 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용액이라는 것은 용매와
용질이 고르게 섞여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기억해보면 고르게 섞여 있다. 일단 한 물질이 다른 물질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합쳐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용액은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혼합물 중에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용액은 균일 혼합물에 해당한다 라고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의 특징을 이용하면 얘네가 한 번 섞이면 고르게 섞여 버리니까 어느 곳을 택하더라도 농도가 똑같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설탕물, 이 안에 이 부분이든 이 부분이든 이 부분이든 어디를 택하더라도 다 똑같은 성분, 똑같은 농도, 똑같이 단 정도가 같을 거예요. 소금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짜일 거고, 그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놓아두어도 설탕이 가라앉거나 소금이 가라앉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또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용해 그리고 용액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용질과 용매의 가장 흔한 예시가 설탕물이에요. 그리고 소금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부분 용질은 고체를 이용하고 용매는 물을 많이 이용해요. 액체. 그래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용질은 무조건 고체 상태구나. 용매는 무조건 액체 상태구나. 이렇게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매와 용질은 물질의 상태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상태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다. 용매든 용질이든 고체, 액체, 기체 다 가능해요. 그래서 결국 완성된 물질인 용액, 이 용액 안에는 용매와 용질이 섞여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 둘 중 양이 많은 거 하나가 더 많을 거고 하나는 양이 적을 거고, 이때 양이 많은 걸 용매라고 표현하고 양이 적은 걸 용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거에 적은 부분이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용매와 용질을 구분할 때 물질의 상태로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용액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일반적인 이런 액체 혼합물 한 물을 통칭하는 표현이기는 해요. 용액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과학적으로 실제로 용액은 꼭 액체일 필요는 없어요. 고체 용액도 있고 액체인 건 당연히 많을 거고 기체 용액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용액이라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고르게 균일 혼합물로 섞여 있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표적인 거 고체 용액은 우리가 합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액체 용액은 뭐 소금물, 설탕물 너무 많을 거고, 기체 용액, 기체가 골고루 섞여 있을 수 있나?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공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액체 혼합물을 부르다 보니까 용매는 무조건 액체겠지, 용질은 무조건 고체겠지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도 같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사항이에요. 이어서 용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우선 용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용자는 녹는다, 녹을 용자를 사용하고 이 해는 이제 고르게 풀어지는 거, 풀 해자를 씁니다. 여러분들 뭐 해산하시오 할 때 그 해자예요. 풀어지다, 흩어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이 한자어만 봐도 용해라는 단어가 아, 어떤 물질에 녹아서 풀어지는 거구나 라고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그림들, 용질의 그림과 용매 그림, 용액 그림, 조금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이 그림들의 특징을 보고서 용해 현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먼저 용질 그림을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준비되어 있는 설탕을 확대해서 보면 알갱이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알갱이 하나하나를 분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준비한 이 설탕은 지금 고체 상태니까 분자 사이의 거리가 아주 가깝게 결합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계속 가까이 있는 거리를 유지하려면 이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 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자가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매 그림을 확인하면 얘는 물이긴 한데, 물도 마찬가지로 이 작은 거 하나하나가 분자라고 본다면 얘네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선 설탕은 고체고 물은 액체니까 설탕에 비해서 물이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멀긴 멀지만 얘도 어쨌든 분자 사이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인력이 존재하니까 얘네가 물이 갑자기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설탕은 설탕대로, 물은 물대로 각자의 분자 사이에 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얘네 둘을 우리가 섞습니다. 물과 설탕을 섞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원래는 얘와 얘 사이, 얘와 얘 사이 서로끼리만 힘을 작용했는데 얘네가 가까이 오다 보면, 자,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 처음에 전혀 몰랐던 애들인데 가까이 와버리니까 얘네 사이에도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할 거예요. 우리 예전부터 배웠던 뉴턴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 라고 했어요. 얘네 다 분자니까 질량을 가지고 있을 거고 서로 끌어당길 거예요.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모르는 사이였는데 가까이서 만나보니까 얘 누구지? 서로 이제 끌어당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만약에 여기 새로운 인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만약 이 새로운 인력이 원래 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원래 내가 서로 끌어당기던 힘보다 얘가 약하면 새로 생기는 힘이 있든 말든 원래 자기께 더 끈끈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는 섞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새로운 이 힘이 원래 힘보다 더 강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버리면 원래 있던 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끊어버리고, 원래 서로 끌어당기는 걸 끊어버리고,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좀 하나하나 좀 띄엄띄엄 이렇게 끊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밑에 물도 마찬가지로 원래보다 띄엄띄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 사이에 빈 공간이 넓어졌네요. 그러면 그 사이로 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옆에 나와 있는 이 용액의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빨간 건 빨간 것끼리 붙어 있었고, 이 파란색 물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얘가 끊어지면서 이 사이사이로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용매 분자라고 하는데, 용매 분자, 이런 걸 용질 분자라고 하는데, 용해가 일어나려면 용매 분자와 용질 분자 사이에 새로 생긴 인력, 그 인력이 원래 용매끼리의 인력, 원래 용질끼리의 인력보다 더 커야 돼요. 그래서 원래의 힘을 끊어버리고 새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주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용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용매 입자와 용질 입자의 상호작용이다. 그 상호작용 때문에
균일하게 섞여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섞이는 원리에 대해서 표현해 봤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어떤 한 물질이 다른 물질로 아예 녹아서 골고루 섞여 들어가는 현상, 이런 거를 용해라고 합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단순히 녹아서 고르게 섞여 들어가는 거다 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참고사항. 미안하지만 어쨌든 알아두면 언젠간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가끔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얘기를 해주는 건데, 지금 배운 이 용해라는 단어랑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융해라는 단어를 헷갈려서 사용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용해도 녹을 용자에 풀 해자를 써요. 그리고 융해도 녹을 융자에 풀 해자를 써요. 그래서 둘 다 한자어가 똑같고 녹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때 녹는 것과 이때 녹는 게 느낌이 좀 달라요. 뭐냐면 융해라는 거는 우리 작년에 배웠지만 고체가 액체가 될 때 상태 변화를 의미해요. 이때 녹는 거는 영어로 melting, 녹는 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늘 배운 이 용해는 고체도 되고 액체도 되고 기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얘가 용매 또는 용액에 타 들어가서 섞이기만 하면 돼요. 섞여서 없어지는, 실제로 사라지는 건 아닌데, 설탕이나 소금, 눈에 보이던 하얀 가루가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래서 녹아 없어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지다 라는 의미의 디졸루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영단어로는. 영어로는 아예 다른 의미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이 용해를 융해로 오해해서 혼동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용질, 용매, 용해, 용액 네 가지 용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아래에서 용액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영상에서도 나왔듯이 일정한 양의 물에 소금을 녹일 때 소금이 계속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더 이상 녹지 못하고 가라앉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간단한 거니까 한번 집에서 숙제로 해봐요. 자, 이처럼 용매의 양이 일정할 때 그 안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한계가 존재하고 그 한계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알아볼 예정이에요. 자, 그 전에 어떤 온도에서 일정 양의 용매에 용질이 더 이상 녹을 수 없을 만큼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지금 꽉 찬 상태, 그 상태를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포화라는 단어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고요. 꽉 찼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포화용액보다 용질이 적게 녹아들어 있는 용액, 그거를 포화되지 않은, 아니 불자를 써서 불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포화용액 같은 경우는 용질이 더 녹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용질을 계속 추가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 더 이상 녹지 않게 되는 거고, 이런 용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뭘 알아볼 거냐? 일정 양의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이 과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를 것이냐, 그리고 온도에 따라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를 확인해 볼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도 나와 있지만 어떤 온도에서, 온도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온도도 같이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207쪽입니다. 용질의 녹는 양을 비교하는 실험인데, 여기서는 일정량의 용매에 녹는 용질의 양이 물질의 종류와 온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종류의 고체 물질을 가지고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 내용 순서대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탐구 활동은 같은 양의 물에 용질의 종류를 다르게 해서 녹는 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실온의 물 10g을 준비합니다. 여기서 실온이라는 거는 그냥 평범한 우리 일상생활의 온도 약 20도씨 초반의 온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아닌 이상 그냥 온도는 비슷할 거라고 간주하겠다라는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실온은. 자, 어쨌든 그냥 과학실 상황, 교실 상황에서 물 10g을 준비하고 거기에 질산칼륨 1g을 넣어서 녹여본대요. 잘 저으면 녹아 들어가겠죠. 그 다음 똑같은 양을 계속 녹이면서 질산칼륨이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넣어본대요. 이거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영상에서 소금물 만들 때랑 똑같아요. 그냥 물에다가 조금씩 넣으면서 계속 녹여보다가 더 이상 녹지 않는 포화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의 양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실험을 해보지 않고 선생님이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이 상황에서 질산칼륨은 약 3g 정도 녹는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똑같은 실험인데 이번에는 질산칼륨 말고 붕산을 넣고 해볼게요. 붕산이라는 고체 물질을 넣어서 똑같이 실험을 해보면 얘는 약 0.5g 정도만 녹을 수 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분명히 조건은 똑같았어요. 실온에 10g의 물. 근데 넣는 용질의 종류가 달라졌더니 포화 상태에 도달하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달랐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탐구 실험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탐구 실험은 이번엔 온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온도가 달라졌을 때 과연 더 녹을 수 있을까? 이거는 같은 물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같은 물질을 이용해서 온도에 따라서 분명히 실온의 물 10g에는 질산칼륨이 3g밖에 못 녹았는데 혹시나 이 온도를 실온이 아니라 더 뜨겁게도 해보고 더 차갑게도 해보고 그랬을 때 과연 녹아 들어가는 질산칼륨의 양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어쨌든 달라질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영상을 먼저 보고 와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영상의 내용을 토대로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온의 물 10g에 질산칼륨 5g을 넣었대요. 자, 위에 첫 번째 탐구 실험에서도 봤듯이 질산칼륨을 실온의 물 10g에 넣으면 3g까지밖에 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5g을 넣었다? 그러면 다 녹지 않아요. 그렇죠? 모두 녹지 않았죠. 일부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가져갔더니
뜨거운 물에 가져갔더니 어떻게 됐었죠? 얘가 모두 녹은 걸 볼 수 있었어요. 모두 녹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 녹았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모두 녹는다. 그리고 얘를 이번에는 얼음물에 갖고 갔어요. 차갑게 바꾼 거죠. 그랬더니 뿌옇게 그 하얀 가루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산칼륨이 돌아왔다. 그것을 석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석출되었다. 뒤에서 다시 자세히 말해줄게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 분명히 녹을 수 없었는데 뜨거워지니까 다 녹고 차가워지니까 다시 되돌아오고 온도가 녹는 양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내용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탐구 1과 같은 온도의 물 100g에 질산칼륨과 붕산은 얼마씩 녹을 수 있냐? 자, 같은 온도인데 10g일 때 3, 10g일 때 0.5, 100g이 되면 곱하기 10을 한 거네요. 그럼 간단하게 질산칼륨은 약 30g 정도 녹을 거고 붕산은 약 5g 정도 녹을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이 두 가지 내용 중요하니까 꼭 확인해야 돼요. 자, 일정한 양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됐냐?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됐죠? 녹는 양이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일정량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그리고 일정량의 물에 녹는 용질의 양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됐죠? 온도에 따라서도 녹는 양이 달라졌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온도가 높아지면 남아있던 2g도 다 녹았잖아요. 그러면 물에 녹는 양이 많아졌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물에 녹는 양은 줄어들고 이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그럼 다음 장에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리해 볼게요. 일정한 양의 용매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질산칼륨과 붕산의 양은 다르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달랐다 라는 걸 확인했었고, 같은 물질이라도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에 따라 다르다. 똑같이 질산칼륨을 이용했지만 뜨거운 물과 얼음물일 때 녹아드는 정도가 달랐었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달랐다 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를 우리는 용해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 자, 기준이 용매 100g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50g이 되거나 10g이 되거나 이러면 그 용해도에서 2분의 1, 10분의 1 뭐 해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용해도를 표현할 때는 기준이 용매 100g이라는 것도 꼭 같이 세트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온도와 용매가 같을 때 그 하나의 물질, 한 물질에서는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실온의 물 10g에 우리가 질산칼륨을 넣었어요. 오늘 선생님이 집에서 실온의 물 10g에 질산칼륨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최대로 3g 정도 녹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숙제로 집에서 실온의 물에 질산칼륨을 넣어 보면 3g일 거예요. 한 달 있다가 실험해도 똑같이 3g일 거예요. 즉 온도와 용매가 같은 조건이면은 그 물질의 용해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물질마다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듯이
물질의 특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어쨌든 용해라는 것 자체가 용질을 용매에 녹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용매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온도와 용매 나와 있듯이 용해도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어떤 용매에 어떤 온도로 녹였다라는 걸 둘 다 표시해 줘야 합니다. 결국은 별거 없어요. 용해도,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영향을 주는 요인 몇 개 없어요. 뭐 뭐겠어요? 계속 얘기하는 이 용매 그리고 용질, 얘네가 누구냐? 용매가 어떤 애고 용질이 어떤 애냐? 그리고 온도는 어떠냐?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서부터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의 용해도를 직접 비교해 보면서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는 그림과 같이 용해도 곡선이라는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를 쉽게 비교할 수가 있고, 용액을 냉각시킬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온도에서 우리가 포화 용액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질의 양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해도 곡선의 가로축과 세로축의 의미를 확인해 볼게요. 가로축은 온도를 표시하고 세로축은 용해도를 표시하네요. 그리고 용해도의 단위를 봤더니 물 100g에 몇 그램 녹았냐를 확인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위에서도 나와 있지만 용해도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용매의 종류와 온도를 함께 표시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아닌 다른 물질로 녹인다? 그러면 단위에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을 적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그래프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물 100g을 기준으로 하겠다. 물에다가 질산나트륨, 질산칼륨, 황산고리, 염화나트륨, 붕산 이 5개를 녹이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의미를 보면 질산칼륨을 한번 봐볼게요. 자, 20도씨의 물에 질산칼륨은 이만큼 녹는다 라고 확인할 수 있고, 40도씨일 때 질산칼륨은 이만큼 녹는다 라고 할 수 있고, 60도씨일 때는 이만큼. 그래서 녹을 수 있는 각 온도에 해당하는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쭉 이으면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해도라는 것 자체가 물질의 특성이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물질인지 몰라도 만약 질산칼륨이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얘는 무조건 질산칼륨이에요 라고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질의 특성이니까. 근데 물질의 특성이니까 물질마다 달라서 질산나트륨이나 황산골이나 얘네는 질산칼륨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곡선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듯이 물질마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실험을 해보지 않고 이 그래프만 봐도 누가 봐도 그래프가 다르잖아요. 그럼 얘네가 물에 녹았을 때 각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다르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면 70도씨의 물에 물 100g에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을 녹이면 희한하게도 녹을 수 있는 양이 똑같은 순간이 있어요. 이거는 가능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둘이 같은 물질이냐? 그게 아니라 온도를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 정도야 우연히 같을 수 있겠지만 모든 게 다 같아야 같은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거나 줄여보면 바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충분히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특징은 기울기예요. 그래프 하면 기울기가 빠질 수 없겠죠. 간단히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의 기울기를 한번 봐볼게요. 지금 둘은 똑같은 곡선이 아니니까 기울어진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근데 용해도 곡선에서의 기울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일단 가로축이 온도니까 온도에 따라서 용해되는 정도가 어떠냐 이거예요. 자, 똑같이 20도씨에서 60도씨로 맞춰볼게요. 자, 20도씨일 때 질산칼륨 이만큼 높겠네요. 30g 정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약 30g. 60도씨일 때는 약 110g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질산나트륨. 질산나트륨은 20도씨일 때 약 85g이라고 치고 60도씨일 때는 몇이야? 약 125g 정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차이. 자, 온도의 차이.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온도의 차이는 40도씨로 일정해요. 근데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110에서 30, 약 80g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40도씨가 달라지면 녹을 수 있는 양이 약 80g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질산나트륨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40도씨를 다르게 했더니 125에서 85, 약 40g 정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똑같은 온도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녹을 수 있는 정도가 하나는 40g 밖에 안 변했고 하나는 80g 밖에 안 변했고 80g이 더 많이 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주인공은 질산칼륨이고, 근데 봤더니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때요? 질산칼륨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해도 곡선에서 기울기가 어떤 걸 의미하냐? 기울기는 그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라고 보면 돼요. 용해도 곡선에서 기울기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크다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용해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기울기가 작으면 온도에 따라서 별로 안 변한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아래 질문에도 나와 있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를 물어보네요. 그러면 얘는 그래프의 기울기를 비교하라는 거구나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가장 큰 거, 기울기 가장 가파른 거,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작은 거, 그러면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거. 그럼 누구겠어요? 해당하는 친구들은 가장 기울기가 큰 것은 질산칼륨이네요. 질산칼륨이고 가장 작은 거, 가장 완만한 거는 염화나트륨이 되겠네요.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우지 않아도 이 그림을 줬을 때 우리가 그 기울기라든가 가로축, 세로축 이 의미들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음 특징을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그래프 곡선 위의 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곡선 위의 점이라고 하면 지금 이런 좌표를 의미하는 건데 얘네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자, 예를 들어서 60도씨 물에 질산칼륨은 여기 약 110g 정도 녹을 수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10g 정도 녹을 수 있다 라는 이 용해도의 뜻 자체가 위에서도 나와 있지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예요. 즉 60도씨 물에서는 질산칼륨은 최대 110g 정도밖에 녹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110g을 놓으면 더 이상 녹지 못할 거예요. 추가적으로 120g이다. 그래도 110g까지밖에 못 녹고 나머지 10g은 녹지 않고 가라앉게 되겠죠. 가라앉는다.
이해되나요? 자, 지금 최대로 녹아있는 용액, 그거를 앞에서 뭐라고 불렀었냐면 포화용액이라고 불렀습니다. 최대한 녹아있는 그 상태. 그래서 곡선 위의 점, 이 점들이 무엇을 의미하냐? 포화용액 상태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포화용액 상태.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좌표를 제시해 줬어요. 지금 이 상태는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황상구리는 90도씨의 물에서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예요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좌표를 물어봤다? 그럼 30도씨의 물에서 질산칼륨이 최대로 녹아있는 상태예요 라고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용해도 곡선을 제시할 때 좌표를 이렇게 곡선 위에 제시해 주게 되면 그 상황은 포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만 봤을 때 60도씨 물에 질산칼륨은 약 110g 정도 녹는데 이렇게 제시했다? 지금 질산칼륨을 110g 녹였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딱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60g인데 내가 110g이 아니라 60g 정도만 넣었다고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좌표는 곡선 아래에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곡선에 있으면, 곡선 위에 있으면 포화 상태지만 곡선보다 아래쪽,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을 때는 불포화 상태다 라는 것도 함께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했던 얘기들을 종합하면 용해도 곡선에서 이렇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알 수 있고, 아까 추가적으로 얘기했던 포화 용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용질의 양도 알 수 있습니다. 포화 용액을 만드는데 필요한 용액의 양, 용질의 양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시로 볼게요. 60도씨 물에 질산칼륨을 60g을 넣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좌표가 되겠네요. 얘는 지금 질산칼륨의 용해도 곡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불포화 상태예요. 이 불포화 상태의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들어라 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포화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하나는 더 넣으면 돼요. 지금 불포화라는 것 자체가 포화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충분히 더 녹을 수 있으니까 온도는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용질을 더 넣는 거죠. 첫 번째, 용질을 더 넣습니다. 그러면 용질을 더 넣다가 어느 정도 약 110g 정도에 도달하면 그 온도에서 최대한 녹을 수 있을 만큼 녹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용질을 더 넣으면 된다. 근데 내가 더 이상 넣을 질산칼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쨌든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용해도 곡선 위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 용질의 양을 고정해야 되니까 변하면 안 돼요. 60g이라는 숫자는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를 온도를 낮추면 되겠죠. 온도를 낮춰서 60g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상태로 가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포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냉각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냉각시키면 이 지점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 지점에 도달하면 어쨌든 곡선 위로 왔으니까 그래서 포화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냉각시켜서 온도를 낮춰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용질만으로 포화가 되게끔 하면 됩니다.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깜빡하고 계속 온도를 낮춘 거예요. 여기까지 20도씨까지 온도를 낮췄다고 칩시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정도 40도씨 근처까지 갔을 때 이 정도까지 가서 겨우 60g이 포화가 되는 상황을 맞춰놨는데 더 냉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20도씨까지 냉각을 시켰다고 쳤을 때 물이 20도씨일 때 질산칼륨은 약 30g 정도밖에 녹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60g을 녹여놨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오바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남은 이 30g, 녹아있던 이 30g이 다시 고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용액에 녹아있던 용질이 다시 고체로 돌아오는, 용액에서 분리되는 현상을 석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가 용액을 냉각할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실험 영상에서 질산칼륨이 석출되는 거를 눈으로 봤어요. 근데 이 용해도 곡선 그래프를 이용하면 정확히 얼마만큼의 용질이 석출되는지 그 양도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석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최대한 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었는데 그만큼 채웠었는데 이제 더 이상 채우지 못한다? 그럼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크기의 책, 자, 공부 열심히 하려고 책을 3권을 준비했어요. 같은 크기의 책. 자, 이걸 담으려고 큰 가방을 샀습니다. 큰 가방. 그래서 열심히 책 3권을 들고 다녔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가방이 찢어지거나 등등. 그래서 이 가방을 더 이상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집에 봤더니 요만한 가방이 하나 더 있네. 가방 2. 근데 나는 지금 계속 책 3권을 들고 다녔었는데 이거는 바뀌면 안 돼요. 근데 가방의 크기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한 권은 넣는데 우겨 넣지 말고 나머지 2권은 담지 못하고 집에 둬야겠죠. 맞죠? 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었는데 충분히 채웠었는데 채울 수 있는 한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걸 석출의 원리로 이해하면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용해도 곡선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래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앞에서부터 말로 배워왔던 내용들을 눈으로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숫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이 그래프들의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반복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고체 물질들의 용해도를 알아보았고 이제 아래에서는 기체 물질의 용해도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음료에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있으니까 톡 쏘는 맛이 나고 물에는 산소가 있으니까 물고기가 숨을 쉴 수 있고 이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용질이나 용매는 물질의 상태로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가는 이 용질은 고체, 액체, 기체 전부 다 가능해요. 용매도 마찬가지로 다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체 상태이지만 녹아 들어갈 수 있죠. 둘 다 지금 액체에 녹아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다음 줄에도 보면 기체 상태의 물질도 용매에 용해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체의 용해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당연히 다르고 온도에 따라도 다른데 압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압력도 추가로 알고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고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의 영향을 받긴 한데 사실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서 일정한 모양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내가 얘를 엄청나게 눌러도 압력을 가해도 사실은 고체는 거의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고체는 압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거의 받지 않는다. 그냥 비교해서 파악해둬요.
근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 사이 거리도 너무 멀고 또 가볍고 그래서 온도뿐만 아니라 압력의 영향도 받는다라는 거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면은 기체의 용해도를 알아보는 실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중점적으로 볼 거냐? 온도와 압력에 기체 용해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볼 거예요. 먼저 실험 영상을 보고 와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을 같이 정리해 볼게요. 먼저 탄산음료가 들어있는 시험관을 뜨거운 물과 얼음물에 놨어요. 그때 어디서 더 기포가 많이 발생했냐면 뜨거운 물의 경우였죠. 그리고 감압 용기, 압력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공기를 빼서. 자, 공기를 뺐더니 공기가 주는 압력이 줄어들었겠죠? 그럴 때 이 안에서 기포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걸 봤어요. 기포가 많아졌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아래 물음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탄산음료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것의 의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원래 그 기포들, 기체 상태들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건 물에 녹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왔다라는 건 물에 더 이상 이산화탄소가 녹을 수 없으니까 튀어나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기체가 발생했다는 거는 물에 녹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물에 녹을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줄어들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자, 기체 용해도는 온도와 압력에 어떻게 영향을 받냐? 지금 기포가 많이 발생하면 이산화탄소가 탈출한 거니까 용해도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온도가 뜨거울 때 기포가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했다는 거죠. 기체의 용해도가 작아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력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감압 용기에 의해서 공기를 빼낸 거예요. 압력이 줄어들었죠. 근데 그때 기포가 많아졌어요. 즉 압력은 낮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작아지겠죠.
기체의 용해도는 작아진다 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아래 교과서 문장 보면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탄산음료가 든 시험관을 뜨거운 물에 넣거나 아니면 공기를 빼거나 그러면 기포가 더 많이 발생했다.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처럼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산화탄소 기체가 용해도가 작아진 거고 그래서 더 이상 물에 녹지 못하고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즉, 이 두 내용을 정리하면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작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기체라는 물질의 상태의 특징 때문에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한다. 이 내용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걱정스러워서 하나만 더 참고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탄산음료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걸 봤어요. 기포라는 것 자체가 지금 기체인데 얘가 많이 발생하려면 애초에 그 음료수 안에 기체가 많이 녹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오해인데 지금 이런 상황만 보게 되면 탄산음료에 지금 기포가 많이 있다? 그러면 기체가 많이 녹아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하는 거죠. 많이 녹아 있나?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는 높다는 건가? 라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물 100g에 약 0.172 거의 녹지 않아요. 그러니까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억지로 녹여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뚜껑을 따든지 온도가 조금만 해도 기포가 왜? 녹을 수 없는데 억지로 녹아 있으니 조건만 맞으면 바로 탈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용해도 진짜 높겠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기체의 용해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아래 스스로 확인하기 같이 보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게요. 1번 어떤 온도에서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 이것을 용해도라고 하죠. 2번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어쩔 때 커지죠? 우리 위에서는 다 작아질 때였네요. 낚이면 안 돼요. 온도가 높을 때 작아지니까 온도가 낮을 때 커지겠죠. 그리고 압력이 낮을 때 작아지니까 압력이 높을 때 커지겠죠. 이런 거 낚이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냉장고에 있던 탄산음료의 마개를 천천히 열면 기포가 적게 발생하지만 빠르게 열면 기포가 많이 발생한다. 한번 숙제로 해봐요. 탄산음료 병 안은 바깥보다 압력이 높은 상태일 거예요. 압력이 높은 상태니까 탄산이 많이 녹아 있겠죠. 근데 병을 따는 순간 압력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병을 내가 천천히 열면 압력이 천천히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 용해도도 천천히 작아지겠죠. 그러면 기포가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급하게 열면, 빠르게 열면 압력이 확 달라져요.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용해도도 확 줄어들 거고, 그러면 녹지 못하는 애들이 갑자기 생기니까 와다다다 생기겠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까지 해서 용해도에 대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했습니다.